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검찰 수석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아침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야당의 당 지도부를 이끌고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장들까지 그리고 수십 명을 동행해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성남지청에 집결하자라는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이재명 대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모습, 어떤 보도가 이어질지 그리고 그 보도가 이어지고 나면 곧장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설이 됩니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이 불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고자 이 대표는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인 11일 인천 계양을 민심 경청 표에 나서고 빠르면 그 다음 날 바로 신년 기자회견도 열어서 어떤 여론을 자신의 좀 유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아직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테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언제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 벌써 8개월이 되어갑니다. 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적지 않는데 올해 6월까지 자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규 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문철학 추종하는 정무직 공무원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 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적인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버틸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감찰을 이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직 비위와 관련해서 총리실이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이 검증을 하는 이런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감찰을 강화하고요. 대통령실의 감찰 조사팀을 신설합니다. 민정실 폐지 이후 약화된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여전히 감찰조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감찰조사팀이 검증을 하게 되는데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5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설이 찾아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예년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00원 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일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전통시장보다 5만 원 가량 비싼 28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파와 폭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파, 애호박 등 채소류 가격이 올랐고 지난해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차림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봐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열성 지지자들 역시 당일 모두 함께 나가자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정치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게 참 아쉽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하는데요. 당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들 모두 대동해서 동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더기 동행.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야당 탄압을 얘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 자리를 그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야당 탄압을 강조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건 조폭이다라고 김웅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웅 의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가 많지만 비슷한 류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 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선거제라든지 개헌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자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 내고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방탄국회라고 강력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팬카페에서는 출석날 모두 함께 가자는 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면 돌파가 승부수, 억지 기소 무너뜨리고 오시라. 출석날 모두 함께 나가자라고 지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수영 교수님, 네. 성남시장 당시에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저는 뭐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검찰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걸 반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많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가서 검찰의 포토라인을 쓰겠다는 것은 뭐 전혀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영역의 잣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치적 영역의 잣대로 나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강한 자기의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연 그 제3자에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왔느냐. 그래서 이익을 얻었느냐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거는 명백하게 그 형법 130조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뇌물공여죄에 저는 그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이 출두해서 입증하면 될 문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표적 수사고 나를 죽이기 위한 정적 제거라는 논리는 저는 이거는 뭐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 다만 새 과실을 통해서 네. 본인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점은 좀 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뭐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고발인의 재항고로 인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어떤 그 피의자 A라는 얘기를 A라는 것을 A라는 사람으로 상정을 해두더라도 어찌 보면 왜 내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고발인이 또 재항고를 통해서 이걸 다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 근데 결론이 또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본인은
정치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어떤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하는 것을 조폭 운운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실 때 나오실 때도 다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박사무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출석하실 때도 나가셨고 사면돼서 나오실 때도 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다 조폭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게 팬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어떤 저런 식으로 어떤 악마화시키는 그런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당내 분위기가 물론 전반적으로는 본인에게 본인을 좀 위하고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일부 다른 의견들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지층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총질은 이적 행위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구를 안으로 하지 말아라. 총구는 밖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다라고 진보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직접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 사실 향후 행보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선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진보 성향 그리고 팬덤 문화 이런 네.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보나 보수 뭐 구분할 것 없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부 총질은 이적 행위 청구는 밖으로 이 말의 내용은 사실 내부의 갈등을 어떤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팬덤 층에서 우상호 의원을 되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상호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밖에서 언론이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자칫 약간 애매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욕해버리면 아니 우상호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없어지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더 위기에 빠지는 거고 또한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35년지기 친구 친명계 좌장의 네. 어떤 쓴소리를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비판의 목소리와 다르다라고 갈등을 키우는 면이 있는데 이 또한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애정어린 마음에서 했던 거라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사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고 밖으로 좀 돌리자 이런 뜻으로 풀이되겠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조금 쓴소리 했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이 네. 공격해버리면 네네. 그 사람들이 또 진짜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군요. 예, 김재섭 위원님.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의아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질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지 아니면 특정 법안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법 리스크조차도 지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지지자들을 포토라인에 같이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고 그 주변에 환호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아마 연출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아마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 밥상에 자신의 모습을 혐의자가 아닌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 스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의원 시절 혹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걸 지금 당으로 끌고 들어온 측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총질하고 있다라고 김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건 당과 분리시켜야 한다. 정성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주말 동안 개인적인 일정 없이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당대표를 또 소환하는 이런 일정은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소환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를 세우고 있는 검찰, 서울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같은 과거 검찰이 기소했던 제3자 뇌물 사건과 이 성남FC 사건의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등과 공모해서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했던 부분 유죄가 나서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이때 세워졌고 이것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죠. 진경준 전 검사장 대한항공 측에 천암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 몰아주게 한 혐의도 무죄 판단 받았다. 그리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이 토지를 싸게 넘겨받도록 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진 있습니다만 이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최단 변호사님 이번 성남FC 사건도 큰 문제 없다 혐의 입증하는데 이렇게 검찰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뇌물은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직접적인 뇌물인데 제3자 뇌물은 보시는 것처럼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주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은 전혀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오히려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성남 시민의 이익이고 공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기존의 이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이 제3자 뇌물이 반드시 그 공무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FC에게 광고비를 줬지만 그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업적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결국은 다음의 총선이라든지 다음에 선거에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고 내일이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성남지청에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이미 2차례 성남지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실망한 지지자 국민들 계신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제가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일단 최단 변호사님은 제3자 뇌물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설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껏 예로 들고 있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이건 전부 다 어찌 보면 최서원 씨라고 하는 최순실 씨라고 하는 어떤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입장이에요. 대부분 제3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공무원 당사자하고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이해관계 이권이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C에서는 성남시장이 당연지 구단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곧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뭐로 볼 것이냐, 정치적 이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시장은 다음 재선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것으로 인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비를 유치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뭐 출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저번에 그 정진상 실장의 어떠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출석에 앞서서 얘기한 어떠한 발표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어떠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어떠한 이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떤 정치적 수사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신문에도 좀 담겨 있거든요. 신문 하단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리고 진경주 전 검사장, 처남 그리고 정찬민 의원 지인들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측근들이었다라는 게 이번 사건들의 지금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에 드러난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 시민들이 득을 봤다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결과물이고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냐 깨끗했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는 부분이어서 결과가 누구에게 득이 됐고 또 시민들에게 득이 됐다 한들 중간 과정을 법적으로 살펴보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석 이후에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큰 관심입니다. 구속할지 안 할지 그 부분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혐의가 100% 소명되어서 예.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예.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죠. 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난리 난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우상호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의 당수가 구속된 사례가 선정사에 없는 건 맞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빼고. 또 제1야당의 당수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대선 후보 때 그 많은 혐의를 가지고 떨어진 후보가 바로 또 당대표가 되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한 사례도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안의 잣대를 동일시하게 들이댄다라는 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법 앞에 공평하고 법 앞에 누구도 특혜가 없다는 사실은 뭐 그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아야 한다? 범법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3자의 모레 그래서 잠깐만 저는 왜 이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더 드린다면은 저는 그래요.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뇌물 주고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어떤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돈에 의해 휘둘리거나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안 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안타깝게 여기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에 용도 변경해주고 혜택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 장애인 단체 돈을 줘라. 공적인 이익, 자기는 사적으로 돈 한 푼 취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직무를 남용한 것이고 직무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리 다툼을 이재명 대표가 가서 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 확보되고 확실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이거는 야당 탄압에 대한 이거는 과도한 수사라고 방어막을 칠 것인지 그래서 자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좀 제발 이재명 대표가 분리 대응하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게 지금 현실화된 사안에서 민주당의 고뇌는 깊어지겠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임시국회 여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고 네.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방탄 국회라는 말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국회가 365일 그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민생을 논의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국민의힘 여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화물자동차 운임법 그리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것들 현안 질의라든지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은 어쩌면 야당보다 여당이 먼저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 프레임에 힘 못 받는 민주당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통해서 잠깐 만나보죠.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방탄 프레임, 민주당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인기 관련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1월 달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난해 8월 말 이 대표가 취임 전후부터 모든 행보가 방탄용 공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세를 받는 데는 본인들이 만든 부분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11월 23일 국민의힘과 이태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나 바로 이틀 뒤에 탄핵하겠다, 파면 요구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임 건의안 제출했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해임 건의안 하면서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어그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방탄용 때문 아닌가라는 걸 본인 스스로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을 처리를 공언하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거리두기 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이 방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받는다는 이런 경향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과연 민주당이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 때는 어떤 민생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억나는 게 잘 없습니다. 정기회 때도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임시회를 굳이 개최를 해서 1월에 별로 전례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는 열려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계속 민주당의 민생이라는 말은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말로 동치가 되어서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100일 넘는 그 임기 기간 동안에도 계속 사법 리스크가 됐고 설령 민생이라는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임시국회가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대장동 수사도 그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입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지난주 금요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23일 만에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인데요. 김 씨가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친한 기자들의 돈 거래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정말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 여러 명과 금전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추가로 전달한 것도 드러났는데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만배 측이 한겨레 기자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건넨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에게 3억 원씩 9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 쏙 빠지고 6억 원만 갔다는 것 어제 지난주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3억 원이 더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보증금, 분양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신문 좀 보겠습니다.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그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만배 씨를 통해 받은 6억 원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최다희 변호사님, 어떤 용도로 이 3억 원이 갔을까요? 추가적으로.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검찰이 이 김만배 씨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언론사의 기자들과 관련되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한겨레 기자뿐만이 아니라 한 3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금의 정황, 물론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렸고 이자까지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습니다만 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즉 뇌물이라든지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뇌물이라고 하면 배임 수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3억 원이 더 갔는지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갔다고 한다면 대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대가 관계가 아직까지도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데에는 이런 언론과 관련된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거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100만 원 단위까지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는 날들이 꽤나 있었겠죠. 그때마다 동반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막기 위해서 골프를 접대하고 골프 비용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금도 줬다는 걸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기자에게 100만 원 1회 주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만배 씨가 변호인 를 선임하면서 한 법무법인의 수임료 명목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 다른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을 줬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하고 이걸 또 반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것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런 돈들의 흐름들을 검찰이 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만배 씨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좀 옥죄면 김만배 씨도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법무법인에 저렇게 간 것은 수임료라기보다도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맡겨둔 돈의 성격일 수도 있어서 검찰이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사실은 지금 천화동인 이 지분이 이재명 측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전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여기에 갖고 있는 수익금 전체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한 돈으로 보고 전부 환수 조치를 하거나 전부 이렇게 돈을 압류를 해버린다면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제 조사에 그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카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이걸 지키려 하는 그 욕망과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김만배 씨에게 마지막 그 압박을 가한다거나 혹은 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김만배 씨에게 들이댄다거나 하면 김만배 씨가 거기서 이제 진술이 정말 신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에게 있어서 이 돈의 그 지금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김만배 씨 수사에 결정적 고비가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수임료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볼 텐데요. 김만배 씨가 120억 수입료 로펌에 줬는데 일부 반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펌이 돈을 받고 김만배 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죠.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약간의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만배 씨가 거액의 일반적으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에게 줬고 그 이후에 일정 돈 세탁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법무법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법무법인의 비 변호사 얘기를 좀 보시죠. 첫 수임료를 받은 후에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서 증액을 논의하게 되는데 증액 논의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미리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그 돈을 좀 받았고 근데 그거를 또 갖고 있자니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두 분 계신데요. 자, 수입료 120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사분? 일단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병이 확보가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 사건보다는 수임료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으로 돈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요. 저 법무법인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0억 원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은 맞고요. 아무리 형사 사건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첫 수임료를 받은 이후에 증액을 논의를 했는데 항소심까지 맞지 않는 조건에서 항소심 비용까지 미리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거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참 저 금액이 변호사들 일반액이 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기사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의심스러운 돈으로 참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계좌로 와서 다시 계좌로 보내줬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이 법인 계좌로 왔다. 네, 그러니까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면 그게 세금에 부과가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금액이 한 1, 2억도 아니고 120억이면 굉장히 큰 그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보통 이제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생리를 잘 아신다고 생각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1심부터 그냥 3심까지 예상이 되니까 다 맡아달라, 한꺼번에 맡아달라가 아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다소 금액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비법인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법인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비법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분 변호사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한 번 신변의 변화를 줄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검찰 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뾰족하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도 검색해보고 또 취재해보고 찾아봐도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개가 돼 있는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또 취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김의겸 의원이 지난 1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결산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지난해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제기했던 그 의혹들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뭡니까? 청담동 술집 문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런데 그 전에 오히려 저는 더 공을 들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헤쳤던 것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의문에 쌓인 미국 출장이었어요. 지금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 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자, 결국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그리고 미국 출장, 법무부 장관으로서 갔던 미국 출장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의혹, 본인이 지난 1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술자리 의혹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로 이미 거짓이 밝혀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뭐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은 있었는데 사과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과 없었죠.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유감이라는 단어들을 많은 국민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더 유감인 생각이 든다는 그런 생각들 가진 국민이 많았을 텐데 정말 저는 그렇게 본인이 그 사실 가짜 뉴스로 법으로 판명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민주당 구성원들까지도 너무 과도했다고 반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유감스럽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미는 또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또 한번 기회가 온다면 나는 또 그렇게 내 역할에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달 보니까 후원금 1억 5천만 원 한돈 다 채웠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진영의 호응을 얻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는 건 그건 별개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부분들 지난해 꼽았던 두 가지의 사안들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그 미스블로였잖아요. 엄청난 헛손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에서조차도 미국 출장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슨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네.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거꾸로 국정감사장에서 돌아갔던 적도 있어서 과연 김의겸 의원이 정말 언론인 출신다운 어떤 그런 팩트 확인 능력으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진영 논리에 너무 부합하고 그다음에 그 진영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설령 가짜 뉴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하자면 선정적인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더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을 좀 더 팬덤 정치화시키고 그런 정당화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성 없이 하여튼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럼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장관인데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꼭 저에 대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역대 어느 장관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 욱하는 걸로 따지면 저보다 한 10길, 한 100배쯤 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까지 1년 동안 고발만 8건 당했다고 그 부분을 또 강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욕먹으면요 쫄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 그로기 상태에 몰릴 정도로 많이 매를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10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남는 장사다. 저한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우리 당과 진보 개혁 세력을 위해서는 남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많이 당하셨다면서요? 다 합치면 8건 고발을 당했는데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고발 1등입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승소, 자신감, 10억 소송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죠. 그래서 10억 원을 만약에 패소한다면 10억 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10억 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 100%
자기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억 원 있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집을 팔면 1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다. 근데 그 이후에 좀 막막하긴 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집 팔면 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0억 원 가지고 이행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더니 10억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습니다. 억소리가 나네요 제 입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제기한 저 의혹들 덕분에 네? 후원금도 꽉 채울 수 있었고 강성 팬덤의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거기 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10억에 대해서도 100% 이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100%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고요. 네. 그것을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향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다가 대통령까지도 그 스토리 안에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켰던 일이었고 전혀 근거가 없었던 일이었고 게다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려고 했던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어진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한 적이 없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 어물쩍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사실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100% 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방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당연히 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번에야만큼은 정말 약점 하나도 없이 정말 김의겸 의원이랑 1대1로 해서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팬덤에 좀 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영상 편지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다. 힘드신 게 너무나 당연하다. 잘 이겨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는 같이 출연했던 그 이제 여자 개그맨이죠. 그 개그맨에게 특종 한번 혹은 또 기자에게 특종 한번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100% 승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부적절했지만 법상으로는 그 당시에 본인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조사에 따라서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본인은 지금도 믿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종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뭐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팬덤을 더욱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사상 아니면 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이 승소 자신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답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로 번 돈으로 공천은 맞바꾸었지만 범죄는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답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주를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술을 끊거나 줄이시는데 일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해에도 술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시종일관 김의겸 의원의 첼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당과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민주당과 혹은 민주당이 중도층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지지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면이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과 협업한 그 더 탐사 강진구 씨가 구속을 면하고 난 뒤에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 발언 먼저 확인해 보고 최근 입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야만의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취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 매체의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진상규명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은 아닌가 혹은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고려한 발언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최승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그러면 그 본인이 첼리스트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100% 확신한다는 그러니까 100%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실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걸 뭐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AI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진상 규명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진영을 하나씩 호소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계속 힘을 몰아달라는 건데 조금 전에 최 변호사 지적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가짜로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기는 건 야만의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취재를 빙자해서 야만적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문명사에서 지탄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라면은 언론의 금도를 지키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제는 진실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는 좀 자세를 좀 바로 갖춰주는 그런 언론의 공적인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이라든지 어떤 지금의 제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1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저는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어떤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한 10억의 소송, 이런 것도 솔직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액수를 크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적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어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저는 그것도 특히 개인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 한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대통령실도 나섰는데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고 해외의 정책을 얘기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부위원장의 입장이었는데 이걸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의 좋은 정책은 우리가 조금 따라해볼 만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만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그리고
나 전 의원, 부위원장이 나 부위원장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또 실망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나 전 의원의 입장은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돈 없이 해결이 안 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그리고 재정 투입이 부담되는 것도 있지만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 이해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실망스럽다. 국가적 중대 사안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의 정책 발표 모습과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한 정책의 혼선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와 지금 관련해서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당대표 포기하라는 그런 일종의 사인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뭐 아무리 시기가 이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읽기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정치적 견해들이 정책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정책은 사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지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정책적인 견해 차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총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갈등 상황처럼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걸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승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 얘기한 게 헝가리 모델이에요. 헝가리에서 이제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헝가리 모델을 얘기했는데, 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조율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본인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래 요건,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명분이 있느냐, 주변에서 동력이 있느냐, 세 번째, 여론이 뒷받침하냐, 이 세 가지인데 저는 명분은 이게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박차고 나온다?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동력은 대통령실이 어쨌든 지금 보이기에 오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책에까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므로써 논리를 내므로써 좀 나경원 의원의 입지가 좀 좁아진 것도 맞아요. 마지막 하나가 여론인데 여론조사상의 수치는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선뜻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윤계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두 분은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를 2자리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그런 자리를 받았으면 안 됐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문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우리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 전 의원 아직 뭐 그럴 생각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딜레마다 당심이 1등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김기현 전 의원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래프 잠깐 볼까요? 네, 3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100% 당심으로 결정됩니다.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당심의 어떤 여론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35%. 김기현 의원 지금 15.2%. 유승민, 안철수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 차가 거의 20%포인트에 가깝습니다. 19.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 전 의원으로서도 사실상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포기보다는 완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비록 뭐 1등이긴 합니다만 뭐 어정쩡하게 포기하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지만 그래도 윤심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득이 많겠냐 실이 많겠냐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오늘만 정치할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시기를 놓쳤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결정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대표 선호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100%의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당원 투표를 하면 책임당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책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말 여당을 지지하는지도 불분명한 저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보고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본인이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만 시그널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당대표로 나갔다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비윤계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비윤계 대표주자도 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윤계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까, 강선희 평론가님? 원래 정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류 안에서 비주류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에 비전이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아직 뭐 술을 두진 않았으니까. 예. 정치권의 왜냐 지금 현재 형국이 매우 궁지로 몰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장관급을 어떤 임명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임명권자가 그 자리를 줬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임명권자로서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 공감은 들고요. 다만 그 나경원 전 의원께서도 일단은 뭐 칼을 뽑으려고 하는지 안 뽑았는지는 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윤심과는 좀 멀어져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짧게. 네. 저는 과연 나경원 의원이 이 윤심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힘을 중진의 어떤 관록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출마하실 것이고 이러한 어떤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본다면 뭐 그냥 주저앉지 않으실까 싶은데 주저앉으면 참 그것으로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이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심에 좀 어긋나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지금 지지율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고 아마 설 연휴 전에는 결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빼놓아서는 안 되는 신문
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김관진 때 만든 북한의 무인기 복제품, 그게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침투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드론이라든지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 무인기 생산 전까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때 만든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만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또 도발한다 그러면 똑같은 걸 보내서 보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똑같은 소형 무인기를 제작해서 이미 어느 정도 수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도 유사시 북지역에 침투시킬 수 있도록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만들어 놓으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슷한 모양의 복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한번 신문을 통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새해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은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언제쯤 우리는 벗을 수 있을까? 기존대로라면 1월 중순,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이 또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너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또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중국발 코로나가 걱정이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식당에서도 안 쓰는데 무슨 또 마스크를 우리는 쓰고 있어야 하느냐. 해외 나가면 안 쓰는데도 꽤나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은 이미 충족이 됐다고 합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일단 4주 내 확보 가능한 중환자 병상 중 여유분 비율, 이건 충족됐고, 주간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라는 이 2가지 기준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벗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한번 감염이 됐다가 치료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해외를 봤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오히려 감염률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로 착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이미 선언해 있는 상태였고,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라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출마 선언하는 그림입니다. 출마 선언하러 가는 아마 그림이고, 김기현 의원은 캠프를 개소하는 캠프 개소식도 오늘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는 말씀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